아니, 그렇잖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훈련소 타이틀 앞에 걸고. 무슨 자신감이냐고, 대체 그게. 오케이. 스타트. 오프닝 멘트 해야죠. 반려문화 팟캐스트. 야, 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1부에 이어서 2부 이제 진행할 건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밀린 숙제가 있습니다. 뭐죠? 보호자님의 Q&A를 받아놓고 한 2달 정도 답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바로 가볼까요? 바로 첫 번째 보호자님 주신 질문이, 줄당김이 심한 반려견은 젠틀 리더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제법 받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처음에 훈련 쪽 들어왔을 때도 다 있었던 것들이고, 뭐 새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처음에 제가 봤던 게 이제 뭐였지? 노프라네스라고 해서 앞꼬리랑 뒤에 클립, 앞에 클립, 뒤에 클립이 같이 연결돼서 그게 갓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을 그때. 그리고 뭐 젠틀리더 있고, 네. 그러니까 헤드 홀터류라고 해요. 네. 헤드 홀터류 그 리드 도구가 이게 젠틀리더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젠틀리더라고 다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있는 건데, 뭐 여기에 클립이 있느냐, 여기에 걸리느냐, 요 입에 거느냐, 뭐 그 차이예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어찌됐든. 근데 젠틀리더, 그러니까 그런 헤드홀터류의 도구가 효용이 없느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효용이 있는 케이스는 목이 정말 두껍고, 그다음에 앞에가 매우 단조인 친구들,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짧은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은 목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하네스도 잘 빠지고. 네. 그런 경우는 헤드홀터류가 제법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안전상 목적으로 그렇죠. 더 좋다 이건. 안전상의 목적으로. 근데 쟁점은 이거죠. 이게 트레이닝 상황에서 도움이 되느냐. 자, 합당한 질문인 게 트레이닝 목적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비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트레이닝을 안 하면서 쓰는 게 문제예요. 그거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훈련사는 이런 도구에 있어서 매우 좋다, 쓰셔라라고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될 건데,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트레이닝을 안 하면서 하는 그 상황.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 안 하고 이거 써보면 바로 느낌이 오는 게 이런 이유가, 핵심이 이거예요. 앞으로 끌려고 힘을 줬을 때 옆이나 뒤로 개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거에 익숙해져서 개가 사선으로 걷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핵심 원인을, 당기는 원인은 내비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계속 교정만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효용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개가 그 상황에서 답을 찾게 돼요, 반려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사실 쓰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개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반려견 친구들이 목도, 처음에 목줄 하네스도 싫어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은데, 이거 얼굴 감싸는 건데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접근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에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감정을 좋게 만들어 준 다음에 뭔가를 하잖아. 네. 근데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돌아가게 되거든요. 헤드홀터류가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추천드리기 어려운 거지, 결국엔. 그래서 그러면 어쩌라고요? 라고 물으신다면, 쓰실 거면 쓰시되 꼭 트레이닝을 하셔라. 그러면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런 도구를 쓰면 언젠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걸 내가 안 쓸 이유가 없구나. 저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엘리크밤님 세미나 했을 때 명언을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도구, 산책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구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 거는 이꼴 걔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맞지? 네. 그래서 좀 저는 비판적인 젠틀 리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사실 목줄이든 하네스든 상관없어요. 그냥 차분히 걷는 연습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까지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구는 크게 막 도구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차분해질 수 있을까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산책 도구를 고르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안전입니다. 안전. 그냥 안전이 짜세요. 안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반려견 친구들마다 안전한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하네스가 매우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죠? 진짜 문제 상황에서 안 빠지는 하네스가 없어요. 전부 빠져요. 무슨 자신감인 거야? 하네스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 그럼 이제 목줄은 뭐 밴드 형태도 있고, 아니면 버클 형태도 있고, 벨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P타입 같이 조여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여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있죠. 마틴게일식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제일 좋고 어떤 것들이 제일 나쁘냐? 당연히 상황마다 그 개의 외형과 산책할 때 걷는 습관, 무서워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다음에 이 신체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보호자님의 기호. 이거는 들어가도 뭐 어떻게 보호자님 키우셔야 되는데. 디자인, 뭐 남들이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좀 번했는데 유치원 하면은 이제 뭐가 유행하는 목줄인지 알겠네. 옷도 참 사람들 다 남이 사는 거 다 사고 옷도 그렇고. 나도 그래. 그래서 원래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우상현 트레이너가 한 말에 되게 첨부하고 싶은 얘기가 산책에 도움이 되는 도구다 이꼴 더 스트레스를 주는 도구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어. 야, 뭐 스트레스 좀 더 주면 어때? 발전하겠다는 건데. 오케이. 너무 동의해.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당기는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상태가 목줄을 줄을 당기는 산책의 핵심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도구가 그 원인을 더 가중시키는데 어떻게 그 걸 택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더 뭐랄까 말에 이제 무게가 더 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줄 당김이 심한 강아지한테 젠틀 리더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이런 질문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건 좋은데 그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은 교육은 하지 않고 싶은 거에 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할 때, 산책 교육을 할 때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하는데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거기에 꽂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시는 게 좋다. 항상 강조하는데 쉽게 가려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가볍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 열심히 하시는 보호자님이요. 그래. 열심히 하시는 멋진 분이니까 보호자님. 그러니까 더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지만 농담입니다. 좋습니다. 네, 연결되고. 네, 그 다음은 배변에 대한 질문이군요. 걸으면서 배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걸으면서 배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니 이유들 한번 제가 생각나는 이유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통만 때문에 걸으면서 배변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배변하는 자세를 보호자님들 한번 잘 봐보세요. 반려견 친구들의. 그러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관절이 넓은 각도로 확 조여져요. 이렇게 접힌다라는 말이고요. 그때 만약에 관절의 가동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내리고 이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 과정이 가만히 있으면 걸으면서 배변하느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얘는 걸으면서 배변을 하니까 문제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으면서 배변하는 친구들이 고통받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아이가 지금 배변 볼 때 잘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싸는지 이런 걸 한번 보셔도 이 기회에도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선생님 저희 아이 배변 보는데 계속 움직이는데요. 무조건 아픈 거냐?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는 그러면 만약에 고통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는 잘 샀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 당연히 있겠고 아니면은
평소에 여러 가지 힌트를 줄 거예요, 아이가. 고통 반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사적으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반려견 친구들이 숨긴다 하잖아요. 근데 뭐랄까, 사람 입장에서는 숨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해서. 근데 반려견 친구들은 숨기려는 뭐 의도는 딱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약한 모습을 남한테 보이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으니까 나는 고통을 일단 숨겨야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반려견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게 뭐냐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수의 전문가가 더 잘 압니다. 뭐 제 알량한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면 보통은 충격에 고통을 느껴요. 반려견 친구들이 충격. 그러면 예를 들어 달려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갑자기 확 회전을 하게 된다거나, 움직임에서. 그러면은 이 관절에 부하가 확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반려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뒤쪽을 탁탁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맥락 없이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다가 요 다리 쪽을 정확하게 딱 해서 딱 앙앙앙앙 이런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가장 쉽죠, 깽 소리 난다던가, 이런 것들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측면에서 힌트를 얻어서 얘가 다리가 아픈가? 했을 때 예외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장담하는데. 사람도 똑같거든요. 인간이 왜 병들이 다 안 고쳐져요? 정확한 원인이 치료법이 없어서. 그렇죠. 원인을 모르거나 정확한 치료법이 발명이 안 됐거나, 혹은 사람도 의사도 몰라서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나도 똑바로 모르고, 의사는 이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사를 하지만 그 검사가 완벽하게 다 나오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끝나겠지. 뭐 아플 일이 어딨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사도 출원의 과정이 항상 있고요. 그 출원의 과정이 좀 더 인과성이 있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출원의 과정에서의 정보 습득이 너무 힘든 수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려견의 다리를 찍었어. 근데 보아하니까 애매해. 그렇게 막 이격이 안 벌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고통 반응이 있어. 그러면 수의사는 문제 없다라고 말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제법 있어. 아니, 있다니까. 리트리버 친구들 이렇게 엉덩이 이상하게 막 걷는데 분명히 저거 아플 건 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해도 검진하면 정상으로 나와.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우리도 그래요. 인간도 그런다니까. 하물며 걔는 사람보다 걔를 더 잘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으면서 배변할 때 뭐 움직이는 것들 중에 하나의 예시로 제가 이 고통 반응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고통 반응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 말 듣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건 아니에요. 모든 수의학적 그 접근의 가장 큰 목표는,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고, 이거 비판 환영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거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고통을 없애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뭐 인간은 안 그런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강아지가 내 반려견이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뭐 다리를 쭉쭉 접어도 평소에 막 뛰고 하는데 애가 괜찮아 보여.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건 아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금 습관적인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까지 얘기가 가야 되는데,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이 항상 시원하게 잘 못 사는 친구들, 혹은 소화가 약간 불량인 상태일 때 그 느껴지는 이 어떤 고통이나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겠죠? 느낌이? 이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계속 찔끔찔끔 싸는 게 또 습관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배변 자세를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근데 또 싸다가 못 일어나잖아. 우리도 못 하잖아요. 싸다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근데 누가 그래. 옆에 갑자기 한 터지면 일어나겠지.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럴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럼 그 안에서 반려견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게중심 이동이죠. 그러다 보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사실은 그때부터 또
또 다른 원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반려견이 뭐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뭐 싸다가 시작해서 나오는 게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걸으면서 배변하는 친구들 중에 배변 시원하게 싸는 친구를 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 이렇게 한참 있다가 톡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다 이런 친구들 혹은 다리가 좀 아프다거나. 그래서 그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저는 이거 학교 다닐 때 근육량 이슈라고도 배웠어요. 뭐라고요? 근육량?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근육 키워주면 좋아요라고 들었는데 사실 크게 효과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습관적인 부분이나 저는 사실 유전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억측이 아닌 게 배변 행동에 그 동배들이 경향성이 확실히 있어. 뭐 똥마킹하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배들 연락해보세요, 지금. 다 똥마킹 할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근육량이 이슈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요소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그 다음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가장자리에 쉬야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세요. 이런 친구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도 물론 이거와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겠지만, 가장자리에 싸는 것 혹은 배변 패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와서 싸는 것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타협하시는 거. 그냥 그러고 사세요. 뭐 어때요? 이 말씀을 사실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못 고치느냐? 높은 확률로 고쳐줄 수 있어요. 제가 저도 몇 번 경험이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걔도 사람도 쉽지 않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나도 들더라고. 그냥 가지고 옆에 치워주면 될 건데. 맞습니다. 제 반려견도 그렇게 싸거든요. 대형이. 대형이도 중앙에 조준해도 걸으면서 밖으로 나가도 아예 조준을 그냥 가생이 쪽에? 가생이가 맞는 말인가요? 가장자리에 싸는 그런 거 했었는데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아니면 내가 치우기 귀찮아? 밖에서 한번 씌우면 또 안 싸니까. 한 번 더 나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훈련에는 뭐가 들어가? 돈, 시간, 노력, 열정 들어간다. 훈련사인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잖아. 우리가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모르면 얼마나 화가 나요. 돈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 알고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해요.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니까 구매하는 게 현실이니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훈련사라고 그럼 훈련 얘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훈련을 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에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당신의 마인드를 고쳐라. 이런 조건도 사실은 훈련을 왜 하려고 해?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럼 보호자의 인식 하나만 바꿔도 될 문제라면 사실 왜 트레이닝 과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걸으면서 배변을 하는 거, 가생이에서 오줌 싸는 거 그냥 그런 거니 하십시오. 침대에서 싸진 않잖아. 그런 문제 갖는 보호자님들은 부러워하실 겁니다. 뭐 어때요? 바닥에만 싸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일단,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솔루션이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먼저, 반려견에게 지면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촉감에 참 예민한 친구들은 사실 애초에 나오면서 안 썼거든요. 근데, 그냥 애매해. 괜찮아. 나와서 싸도 되는데, 저기다 싸는 걸 선호할 뿐이야. 이 친구들은 싸다가 촉감이 변해도 그냥 나오면서 계속 싸요. 혹은 그냥 가장자리에서 그냥 싸버리고 나와버린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안에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더 도움이 되는 게 실제로 낙차를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느꼈던 케이스는, 인터넷에 치면 배변 잔디 이런 거 팔거든요. 네. 배변 잔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잔디만 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높게 해서 이렇게 뭔가 그 이케이키면 팟캐스트에서 못 알아듣지. 사각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인데 위로 한 30cm 안 되게.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안에다가 잔디를 깔아서 거기다 오줌 싸면 아래로 흐르게. 그래서 거기 밑에 고여. 그럼 이제 그걸 갈고 저녁에는 이제 잔디 이렇게 물로 쓸어버리고 뭐 이런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걔한테는 반려견에게는 네. 되게 여기에서 싸려고 하는 그 성향, 그 어떤 상황을 네. 좀 강제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똥 싸다가 이걸 내려온다? 제법 어려워요. 네. 돌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약간 한 거기에서부터 살짝 더 올라오는 20cm 더 올라오는 울타리를 좀 쳐줬었어. 그래서 거기서 배변 공간을 마련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나오면서 싸지 않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가생이에도 쌀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이런 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가장자리에 싸는 친구들 네. 하면 좋을 것이 배변 패드에 그 좀 큰 거를 마련하시고 반려견에게 배변 패드 정 가운데쯤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 일련의 약간의 그 인지 과정을 약간은 좀 거치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싸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가장자리에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밟기 싫어서인 친구들도 있어요. 젖는 게 싫어서. 근데 이 반려견 친구들이 항상 뭐 완벽하게 똑똑한 판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싸는 게 더 묻는다라는 걸 몰라. 근데 안에 들어가서 싸다가 참다가 많이 싸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꼭 이게 패드가 아무리 잘 빨아들인다고 발에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에 대한 배변의 피드백이 자기가 안 좋다고 느끼면 점점 바깥으로 싸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솔루션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배변 패드를 좋은 걸 쓰세요. 혹은 배변 패드 말고 실리콘이나 이런 다른 거 있죠. 판이라고. 그렇죠. 배변판. 배변판 같이 잔뜩 싸도 위에 아이가 발이 안 젖게 되는 것들이 있죠. 차라리 그런 거로 바꿔서 배변 지면을 바꿔서 배변 교육을 따로 하셔라. 그게 진짜 싫으시면 그런 접근도 있겠죠.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상황에 다른 따라서. 방법이 있으신 훈련사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했었다. 보통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어요. 저도 울타리고 들어가는 공간만 좀 뚫어주는. 그럼. 네네. 네. 그 정도로 좀 공간만 통제하면 그래도 밖에 쌀 일은 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전에 세미나 보니까 울타리 그냥 내면 다 치고 울타리 그냥 구멍 동그랗게 뚫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얼마나 편해, 그렇게. 보통 울타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무서워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못하고. 또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럼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될까? 그럼 선생님들이 하는 거, 이 훈련사들이 지금 말하는 건 환경 컨트롤에 가깝네? 이걸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그럼 배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이 핵심, 배변 교육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본능 컨트롤 싸움이라고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을 해요. 본능적인 측면이에요. 배변을 본다라는 건. 마치 우리처럼.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만, 걔랑 동일하게 본능적인 측면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보는 상황은 싫어. 이런 것들. 진짜 쉽네요, 그건. 문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좌변기보다 화장실 안쪽의 좌변기가 더 좋아. 이런 것들. 물론, 그거를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잘 때는 문 앞에다가 막 자요, 우리가? 보통 방 안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취약할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뭔가 안전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본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반려견 친구들도. 어느 쪽이 좋고, 뭐 너무 시끄러운 곳은 싫고, 뭐 너무 뻥 뚫린 곳은 싫고, 사람들이 맨날 지나다니는 곳은 싫고, 그 다음에 뭐, 다공성 표면이 느껴지는 거가 패드 촉감으로 미루어 볼 때 좀 잘 흡수될 것 같은 곳, 이런 것들이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자고 일어나서, 뭐 먹고 나서, 흥분도 충분히 가라앉고 나서, 이런 순간에 배변 욕구가 끌어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그냥 타고난 것들인 거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배변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트레이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본능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는 거,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뭐 지면에 대한 인지를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 어렵게. 네. 쉽게 말하자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괜찮아 정도만 가르쳐야 돼요. 매트 교육하는 거 마냥 옳지 엄청 강화하면 또 안 돼요. 네. 적당히 이거 올라가봐 하니까 대충 올라가 그 정도면 됐어. 그러면 그 쌀 것 같은 타이밍이 계속 유도해 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변 교육은 본능 컨트롤 싸움이고 트레이닝의 역할이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측면이다. 트레이닝보다도 이걸 좀 아셔야 된다. 맞아요. 배변 교육, 방문 교육을 가도 이게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드려도 이제 제가 가고 나면 좀 어려워서 이거를 컨트롤하고 네. 7세인데 어떻게 해요? 저희 집 비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공률이 좀 올라가는 추세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관리에 좀 어려운. 배변 교육은 하향 원인 예전엔 1위였고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상현 트레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훈련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뭐 20분, 30분 투자한다잖아요. 더 투자해야 돼. 효과가 높지만 배변 교육은 사실 종일 붙어 있고 종일 볼수록 빨리 부작용 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휴가 쓰셔야 되는데 배변 교육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애를 보고 있어야 되는 그게 힘든 거라고. 원리는 얼마나 쉬워요. 실수할 확률을 없앤다? 어디다 실수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없애버리고 막아보면 끝나. 언제쯤 쌀 것 같아. 그럼 일로 와, 올려. 들으는 거 말고 유도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본능이 자극이 돼서 싼다고. 네. 그리고 싼 다음에 엄청 크게 칭찬해줘. 이거 끝이 얼마나 쉬워.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놓치죠. 그래서 배변 교육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훈련사가 이런 말 하면 제일 좋잖아. 아, 보호자님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금방 바뀝니다. 쉽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저희 돈 벌고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배변 교육에 아주 감정했거든요. 제가 처음 했던 행동 중에 배변 교육이. 진짜 뭔 생각했냐면 예전에 그 저 가르쳐준 훈련사가 이거 여자애들은 하다가 울어 이랬어. 이해가 되더라고. 울겠어.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데 걔도 정말 힘들어요. 못 사니까.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사람이 있으면 안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인위적인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나도 힘들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거든요, 내가. 퇴근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렵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된다. 근데 영원히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서 나중에는 잘 실수를 정말 안 하는 친구가 무조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키우던 그 자춘이라는 친구도 배변 본능이 진짜 박살나 있던 친구예요. 저가 정말 그때 참 근데 내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그 친구를 입양을 해서 하루 종일 걔를 교육할 수 있었어. 일을 하는데도. 그 유치원이 오픈 초기였거든. 그리고 난 그때 직원이었어. 걔도 없어. 뭐해? 내가 네 개랑 교육하지. 그래서 진짜 나는 운이 좋았고 그 친구는 뭐 기억나죠? 배변 기계였잖아. 그쵸. 똥 먹는 거 빼고 문제가 없었어. 자다가도 제가 쉬 하면 가서 오줌 싸고 그러던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현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 아이의 배변 습관적인 측면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이거를 고치는 거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들으시고 그래 그냥 살까?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다. 아니요 선생님 고쳐야겠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이런 접근이라면 훈련사랑 협업을 통해서 나서 좀 고생을 하시면 그래도 정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배변은 어느 정도 진짜 수의학적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려견 친구들한테.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뒤에 총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부 컨텐츠가 마무리됐군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쉽긴 해. 우리 지금 얼마나 하고 있지? 30분. 좀만 더 이야기해보자. 뭐든. 뭔 얘기할까? 배변 얘기. 배변 전에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마킹이랑 소변, 김정 상태. 그 얘기 할까? 아니 맞아. 배변 요즘에 훈련사들끼리 진짜 말 계속 갈리고 몇 달 된
아니야. 1년 전에도 기억이 나요. 1년 전이 아니구나. 3년 전이네. 처음 이 얘기 들은 게 4년 전이야. 4년 전이야, 4년 전. 그때 들었던 게, 마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말이 나오고, 저 같은 이제 비광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훈련사들, 혹은 이제 비슷한 결의 훈련사들이 끊임없이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보호자님들이 꾸준히 계속 물어보세요. 마킹하는 거 안 좋다는데 하게 해줘야 될까요? 그게 꾸준히 다른 측면에서 마킹하지 말라고 컨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대화해보고 싶어요. 게스트로 한번 저는 하고 싶긴 해. 오시면 환영입니다. 저 진짜 혐오자가 쓰는 훈련사분들하고도 대화 잘해요. 근데 원래 이게 돌아가자면 저는 진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르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어떤 온라인 세미나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은 행동인가요, 이게? 행동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면에 뭐 트리거가 있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심심했어. 뇌가 심심하다고 느꼈어. 그게 핵심 원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려견 친구들도 이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요. 배변 행동은 매우 다분히 감정과 연관된 행동이거든요. 근데 배변이 아니고 사실 마킹은 배변과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일종의 목적성 행동에 가까워요. 근데 그 목적이 많이 흐려진. 그냥 습관적인. 네. 근데 이 측면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인간도 그렇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무슨 예시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좀 예시를 들면 지금 이렇게 다리 떠시는 거야? 증상이죠. 이런 게 배변 행동이랑 비슷한 진짜로. 쉬를 싸고 계셨던 거군요. 아니죠. 집중할 때 스트레스 상태인 거죠. 와 진짜 근데 맨날 다리 뜬다고 사람들이 요즘 엄청 뭐라 하네. 그만 떨어봅시다. 다리를 꼬면 되겠죠?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지금 그냥 이거 영상 컨텐츠니까 네. 영상을 보는 것도 뭐 생각해서 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훈련사들이 하는 팟캐스트를 보러 왔을까? 예를 들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반려생활과 내가 반려견을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의 불만족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이랑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가 해결이 안 돼. 그럼 그걸 남한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뭔가의 어떤 상태가 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면 이런 영상을 안 볼 거야. 훈련사들이 하는 걸.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반증이 저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훈련사 시작했을 때 정말 안 본 유튜브가 없어요. 진짜 맨날 훈련사들 떠드는 거 외국 훈련사 포함해서 맨날 그런 걸 봤고 근데 이제 안 봐요. 이제 아예 안 봐요. 그럼 이제 오만해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게 된 게 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핵심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나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게 된 원인이겠죠. 근데 이 원인을 해결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동을 이제 안 하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요 논리를 그대로 갖고 가보자 이거야. 좋아요. 마킹을 왜 하나라고 하면 일단 스트레스 레벨이 일정 이상 높은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레벨이란 거, 짜증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약간 상기된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매우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저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한 얘기를 빠르게 여러 개 최대한 많이 논리적 부합성을 따라서 앞에 얘기했던 거 모순이 안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에도 나가 지금 계속 땀이 나고 다리도 떨고 이러고 있어.
그럼 나는 매우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자, 보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견들의 말이 엄청 빨라지셨군요. 마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반려견들도 이러한 상태에 가까워요. 마킹을 할 때.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마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 캡션에도 적었는데 사람이 회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 풀려고 샌드백을 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샌드백 치는 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잘못된 거죠. 당연히 샌드백을 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샌드백 치는 건 안 됩니다. 어디 폭력적이게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 하고 뭐 샌드백 치면 성열 얘기하고 앉아있고 뭐 영역 이런 얘기하고 아니 그게 가능성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샌드백을 치면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걱정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매우 자기적이고 인과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 상관관계 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 그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것도 밝혀진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예를 들어 영역에 대한 얘기. 뭐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영역에 누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걸 그걸 알게 되고 말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적을 찾아다니는 행동을 더 세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눈을 가리고 산책하면 되겠네. 아니 대체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도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의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못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라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 훈련사들이. 못하게 하십시오. 옆에서 걷게 하십시오. 이 얘기만 해. 최근에 내가 어떤 훈련사 영상 봤냐면 산책할 때 따라고 냄새 맡는 몸에 있다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상태에서 걸어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산책 1m 줄 길이도 안 되고 옆에서 걔가 이렇게 훈련사 옆에 걷기만 해. 근데 완전 힐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앞에서 살짝 한 요 정도 사람보다 한 1m 앞에 이게 정상 산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대단한 거야. 산책의 정의를 이미 지구인 중에 그 사람이 내려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이 지금 그 영상에서 진짜 아이러닉한 게 그 영상에서 반려견의 시그널이 매우 안 좋아요. 귀는 완전 넘어가 있고 스트레스들로 얼굴이 완전 뭉쳐있고 호흡도 막 빨라. 그런 상황에서 걷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맞는 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고가 확살내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훈련사 타이틀 앞에 걸고 무슨 자신감이냐고 대체 그게. 그래서 어쨌든 얘기 좀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물론 그분이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그분들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마킹을 하는 행동 자체를 막기보다도 자 마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킹을 충동적으로 하는 모습이 내 아이가 보여요. 네. 그러면 그 즈음 왔을 때 다른 행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허공에 냄새 맡고 엄마가 간식 줄 거야. 허공에 냄새 맡으면 엄마가 간식 줄 거야. 아빠가 부르면 맛있는 거 줄 거야. 아빠 신호에 맞게 아빠 쪽으로 냄새 맡고 마킹 안 하고 아빠 쪽으로 오면은 아빠가 버그놀이 해줄 거야. 저기로 달리기 할 거야. 자 이런 피드백들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킹이 심한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보호자님들 한번 이건 봐보세요. 어디쯤에 갔을 때 마킹을 더 많이 하는지 혹은 산책 시작하고 얼마까지 계속 마킹하는지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 말에 반증이 되는 그 증거들이 좀 나올 것인 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반려견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마킹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친구가 걔를 볼 때 정적인지를 봐보세요. 아닐 거예요. 되게 흥분한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좀 불안해한다거나 공포 반응이 나온다거나 이런 상태의 반려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의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러는 게 있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스트레스 레벨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더 크겠죠. 그러면 마킹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얘기로 산책을 시작하고 한 20분,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슬 마킹을 안 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마킹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 그럼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아서 떨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마킹을 해야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오나 보다. 아니에요. 마킹해야만 하는 상태인 반려견은 안 나와도 다리를 쥐어짜고. 그러니까 제 이런 말들에서 어느 정도 제 말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핵심은 뭐냐면 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도 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내 아이가 뭐 심각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반대의식 얼마나 많아. 마킹 엄청 하는데 산책할 때 반려견 친구들 좋아하고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또 다르게 설명하겠지. 다른 거 갖고 와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보호자님들께 진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저희한테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겠지. 근데 늘 그렇듯 내가 안 틀렸다. 그래서 마킹은 사실 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막으려는데 초점 두시기보다는 사실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에 산책 챌린지 같은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계속 한번 같이 해보시면 마킹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요 얘기 할 수 있겠다. 산책할 때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저희가 뭐 올리는 영상이나 보호자님들께 드리는 피드백들이 먹을 거를 주로 활용을 하죠. 네네. 근데 최근에 훈련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먹을 거로 훈련하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아니면 뭐 오비디언스 이런 거가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기본이고 더 중요하다. 먹을 거로 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습관 문제, 알러지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먹을 거에 대한 먹을 거로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뚝 잘라서 이해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먹을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은 다른 방식의 동기부여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제 방식대로 말을 하자면 먹을 거를 통해서 기초와 중급 과정까지 잘 되는 아이가 되어야 더 높은 단계에 갔을 때 더 여러 가지 내적 보상이라거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정말 추구하는 것들, 반려견이 추구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포획 본능을 활용한 강화물 혹은 보호자와의 협업에서 느껴지는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 뿜어져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에 대한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을 날려먹고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래. 사람마다 상황마다 개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저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아이들마다 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야지. 그걸 왜 안 하고 이것부터 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다 달라요. 인간도 다르고. 내가 앞에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난 다양성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 이런 측면인데 사람도 다 다르잖아. 어떻게 다 똑같아? 근데 같은 게 더 많다고. 반려견도. 저희 아이는 선생님 잘 안 먹는데요. 잘 안 먹게 키우시는 거겠죠. 그럼 잘 먹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나빠요? 기본 아니에요? 반려견은 걔는 위장 구조 자체부터 식습관 자체도 먹는 것 자체도 원래 짧은 시간을 빨리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게 지나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반려견들이 사람처럼 위장이 진화를 왜 안 했어? 정해진 시간 안에 맨날 못 먹어요. 원래. 물론 인간도 다른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거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니까 걔들이 보통 한 번에 직접 사냥을 하거나 혹은 쫄쫄 굶다가 남겨져 있는 걸 잔뜩 먹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배가 불러갖고 먹을 거로 쳐다도 안 보는 이 상황은 문제 상황이라고, 그게 문제 상황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생명체가 건강한 인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욕구 충족 상태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사람이면? 근데 이 얘기를 싹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게 이해는 가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만족감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 측면을 엄청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비디언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나쁘게 사실은 보지 않아요. 나는 그것도 장점이 있다고 봐. 근데 그거를 도구로서 활용해야지. 문제를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이게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건 넌센스라고 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에너지 다 쏟으셨나요? 아니, 지금 복귀하고 있어. 나는 이 영상을 통해서 끝장이 날 것인가. 2편도 뵐 수 있길. 1편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간이 그래서 꺼들어도 될 것인가. 아니, 그냥 뭐,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편의 의견, 이렇게. 전화 주세요. 네. 얼굴 보고 대화해보시죠. 얼마든지. 이건 나도 성장하고 싶어. 여기 자리 비어 있습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어, 진짜. 앞으로의 이제 촬영이 기대가 되는군요. 네. 앞으로도 뭐 이런 이제 Q&A는 사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게스트분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냥 좀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의 Q&A를 받기보다는 저희가 좀 생각해서 수다 떨고 이런 원장님의 거친 말들 들어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